한국인들에게는 미군 철수 후 6.25가 터졌던 엄청난 트라우마가 기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미군이 축소될 때, 그리고 축소될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한국 사회는 공포에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축소 카드는 트럼프에게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보증된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하여야 한다. 현재 트럼프가 하는 말과 거의 같은 이 내용은 유명한 1969년 닉슨 독트린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1969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마중도 나오지 않는 닉슨의 호텔방으로 찾아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따를 것이라고 싹싹 빌면서 미군 철수에서 한국만은 예외라는 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닉슨 행정부는 1971년 말까지 공군과 해군은 유지하고 지상군은 감축 또는 완전 철수한다는 내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렸습니다. 절박해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타자도 아니고 직접 손편지를 써서 닉슨에게 전달할 만큼 한국의 입장은 다급했고 굴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편지까지 보냈지만 한국전쟁 이후 4개 사단에서 베트남 전쟁으로 7보병사단, 2보병사단만 남았던 미군은 1971년 7보병사단 2만 명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카터 대통령은 아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고 취임 즉시 1982년까지 지상군의 전면 철수안을 발표합니다. 역시나 또 대충격을 받은 한국은 별별 노력을 다했고 다행인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와 미 국방부의 반대로 철군안은 완전 백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43,000명이던 주한미군은 1992년 30,000명 수준으로 감소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인데 이후에도 미군 철수 감축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권과 여론은 난리가 나고 심지어 동두천 2사단 등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 배치를 통보하기만 해도 미군의 인계철선이 남하해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소동이 나기도 합니다. 인계철선이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부비틀의 폭발장치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주한미군도 공격하게 되므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검증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포를 바탕으로 트럼프는 또다시 특유의 거래의 기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한 번에 5배를 올려야겠다고 했었고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13% 인상, 5년간 순차적 인상안에서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트럼프가 이를 깨고 한 번에 50% 인상한 13억 달러, 그것도 1년만 계약하자라고 요구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년도에 13% 인상 후 매년 또 인상하는 우리가 제시하는 안도 최근 세계 경제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높은 인상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한국 방위비의 대폭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듯하고 또 1년만 계약하자고 하는 것은 재선 후에 새로운 조건으로 이득을 보려는 계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선 분위기도 암울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요. 이런 무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자칭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는 회심의 일격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했고 던지면 무조건 먹히는 카드라고 생각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가 협상 초기 한국에게 무려 5배나 인상된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도 거래의 기술에 크게 생각하라는 원칙에 따라 한 번에 크게 부르고 조금씩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었고 4월에는 우리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내는데 동의했다고 엄포를 했는데 역시 상대방이 내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거래의 기술의 스킬입니다.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도 반복적으로 설파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한미군 감축의 이슈를 일으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일이 아니고 3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고 그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이나 미군의 순환 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1차로 내놨고 이어 올해 3월에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상당수 옵션을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한미군만을 겨냥한 전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 세계의 미군으로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변경할 것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의 미군 배치에 대한 정책, 아프가니스탄, 독일 등의 철수 결정 등의 과정을 연달아 보도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주동 미군이나 주한미군 철수 보도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특정 기자가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 때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그는 펜타곤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이라크 전쟁을 보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미 국방부와 밀착된 기자를 통한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든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니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볼턴 회고록에서도 일본에서 80억 달러와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지고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폭로될 만큼 세계의 미군주둔과 동맹과의 관계도 모두 돈과 거래로만 생각하는 트럼프의 방식은 하루 이틀이 아니기도 하고, 주한미군에 관한 철수 언급도 새로운 것은 아닌데 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속된 보도가 새삼스럽게 큰 이슈가 된 것일까요? 월스트리트 보도에 대한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감축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으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방위비 이야기를 꺼내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깜짝 놀라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작 한국은 조용한데 미국에서 반대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미국의 여야 의원들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큽니다. 벤세스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카터 대통령이 동맹을 홀대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의 침공을 가져왔고 한국에서도 전면 철수를 주장하다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마크 그린 하원 의원도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으로 규정했다가 2020년 28,500명으로 다시 상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고, 현행 NDAA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강행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미 하원 군사위가 마련한 2021년 NDAA 안에는 기존 조건에 감축 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한국의 충돌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토록 해서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42.9%는 반대, 26.8%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마저도 찬성은 30% 정도에 그쳐서 트럼프가 무리를 해서 진행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완전히 의외라고 생각될 것은 한국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여론은 과거와 다르게 트럼프가 계속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를 연계시킨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일 뿐 압박 카드가 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다 한국 정부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문의를 한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외교부는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고 관계자는 달라진 것은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으로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도 공식 입장도 없고, 역시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가 협의하는 것은 없다, 외신 보도 내용은 군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고, 한 청와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도 없고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되던 이야기라며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과거 3차례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왔을 때 한국 정부는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달려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상외의 반응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주한미군 감축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실행카드가 아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카드일 뿐이고, 트럼프의 미국의 언론을 이용한 군불대기에 무대응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마카파 거래 기술에 이런 무대응 작전을 뛰어넘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을 역제안해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을 제외한 전력은 한국이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고, 미군의 일본 당국은 갑작스럽게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 기업 자산화, 현금화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현금화 이후에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한국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경고는 한국으로서는 애초에 고려조차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현재 강제징용 판결 자체를 되돌리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는 엄연히 삼권 분립인 국가에서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과 외교적인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가 한국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과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오히려 일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일본의 보복카드는 무용지물. 그간 일본의 언론의 보도와 외교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집권자민당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 맞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 들이미는 카드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 기업의 한국 대출금 회수, 비자 발급 중단,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인하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부총리인 아소다로까지 나서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는 보복 조치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총리 겸 재무상은 작년 3월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비자 발급 정지라든가 여러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소다로는 작년 12월 발매된 월간지 분계이 슌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복 조치는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국 측의 조기의 해결책을 지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애초에 일본이 실행 불가능한 이유는 그 자체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 자산을 현금화했는데 관세를 올린다면 일본은 WTO에 제소를 당해 무조건 패배하게 됩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G7에서도 주장한 일본 스스로가 관세 부과로 인해 국제법을 어긴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 정지 문제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본은 계속 한국의 비자 정지를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로 효용은 없어 보입니다. 대출금 회수 등은 일본 기업의 경영 판단 등의 변수가 있어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강요를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안 한다고 하면 일본 정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경제계의 전문가들은 수출 규제가 그 나라에 먹히려면 한국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그것을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로 판단했으나 그것마저 한국이 모두 이겨버렸고 일본이 남아있는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추가 조치를 해봤자 한국의 불매운동만 더욱더 타오르게 되는 데다가 일본 경제계에서도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 섣불리 보복 조치를 실행하면 국내외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게 되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복해봤자 일본 정부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소화 도쿄올림픽에서 논란될 듯. 여기에 일본 정부의 국제사회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작용도 나올 것입니다. 애초에 강제징용 문제는 인도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크게 낼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방역을 비롯해서 정직하며 투명한 국가로 이미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하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올림픽을 간소화해서 치르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애초에 올림픽이 불가능하다고 많은 이들은 생각했는데
현재 야구 중계나 일부 스포츠가 가동되는 것처럼 무관중으로 방송만 송출되는 형태도 일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막대하며 올림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한국과 끊임없이 벌이는 WTO 소송과 경제 보복, G7 가입 처지 노력 등은 올림픽의 정신인 화합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도마에 올라 많은 국가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제 무대에서 한국, 일본 행동 극과 극.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억제에 가까운 행동들은 뜻밖의 한국의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이 코로나에 덜 걸린 것은 일본 국민성이 우수해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국의 국민들이 잘해줘서 코로나에 덜 걸렸다는 말은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 다른 나라에서 아소 부총리에게 전화로 일본의 코로나 치명률이나 여러 수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여기서 아소 부총리는 당신들과 우리나라와는 국민의 민도 레벨,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면 모두가 말을 더는 잊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최근에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일본의 민도, 수준이 높다는 그런 견해가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그래도 망원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아소 부총리는 튀는 발언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러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나라를 봉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문을 구하러 온 나라들에게 각종 방역 노하우를 공유했고, 최근 서울에서는 CAC 글로벌 서밋을 6월 5일부터 개최해 세계 40여 도시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관한 각종 논의를 갖게 됩니다. 일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체적으로 자국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3천억 원 낸 이유. 일본이 개발도상국의 예방접종 백신 보급 사업을 벌이는 비정부 국제조직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에 2021년부터 5년간의 운영자금으로 약 3억 달러, 약 3,6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저녁 영국 주최로 열리는 관련 회의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이 단체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3억 달러는 전체 필요 금액의 약 3%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러한 금액을 일본에서 출연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관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출연금의 대폭 증액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에 진출해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이사회에 들어가려면 전체 운영자금의 최소 1%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가비의 이사회가 되어서 영향력을 높이고 일본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적극 이를 전 세계에 공급할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약 및 백신 개발과 보급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비에 대한 출연을 대폭 늘려 개도국 백신 접종 보급 사업에 공헌하고 있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전 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백신 개발의 치열한 경쟁에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백신 개발과 관련해 유럽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백신 패권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비건과 같은 백신 치료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안제스와 같은 벤처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동물 임상에 성공했으나 3차 임상까지 성공은 아직도 먼 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백신 강국으로 향한 엄청난 투자가 빛을 보게 되느냐 아니면 무리한 정보의 지출이냐는 올해나 내년 안으로 대략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 일본 덕에 기회 잡을 수도. 일본에 관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짐 로저스는 일본의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로저스는 최근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는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특히 50년 전 아시아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고 낙후되고 가난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팬데믹 대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반대로 역전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를 칭찬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일본은 불투명한 정보로 코로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수치를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좋지 않으며 아베 총리는 그러한 책임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회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기회를 보고 다가올 때 중요한 변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해외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큰 기회를 잡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서방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양에서는 G7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을 아시아의 가장 앞선 허브로 생각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IT 인프라와 각종 사회적 투명성, 안정성을 가진 한국에 많은 외국 자본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도 홍콩 보안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있으며 중국은 개방을 표방하나 중국 사회는 여전히 외국에 온전한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 전적으로 필요한 IT 기술이나 5G 인프라 등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한국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진가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반도체 세계 1위 식각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는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협력 업체가 가까운 곳으로 R&D 센터를 통째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러한 본사의 R&D를 모두 미국에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